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정세와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왜 불황인지, 그리고 일본은 지금 왜 우리나라한테 저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무슨 뭐 세계 정세 전문가가 아니라 미술 작가이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조금 포괄적인 것들을 다 파악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관점이 무조건 하나로 옳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 중에 하나의 시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림 그리는 작가가 왜 이런 거에 이렇게 쓸데없이 관심이 많냐라고 의문을 갖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영상 뒷부분에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세계가 뭐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불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에 불황인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불황이라는 것도 뭐 상대적인 것이기는 해요. 제가 그것도 몇 번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 주변국들의 상황을 지금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아시아에서 베트남, 뭐 베트남 정도 말고 경제 상황이 딱히 우리나라보다 좋아 보이는 나라가 보이시나요? 사실 일본은 지금 30년 동안 굉장히 깊은 불황의 그 늪에 빠져들고 있고, 중국은 미국이랑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서 그 올라가던 경제 성장률이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들을 복합적으로 드릴 건데,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상황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냐면은 어, 자국의 GDP 대비해서 240%, 240%입니다. 240%라는 게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은 전 세계에서 수치상으로는 1위의 수치이고요. 자, 얼마 전에 그리스가 국가 부도를 맞았잖아요. 그리스가 국가 부도가 났었을 때 부채율이 얼마였냐면은 180% 정도였습니다. 자, 근데 일본은 240%인데도 국가 부도가 나지 않았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뭐 많은 사람들은 일본의 엔화가 달러와 함께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일본 옆에 있는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몇 퍼센트일까요? 국가 부채가 우리나라는 38% 정도, 40%가 좀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일본에 비해서 부채가 굉장히 적죠. 물론 가계 부채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겠지만,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뭐랄까, 경제 전망도 어둡지 않고 국가 건전성도 괜찮고 그런 나라로 봐요. 자,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은 어떤 것이냐? 중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중국은 국가 부채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국의 국가 부채가 지금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만 할 뿐이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국가 부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일본을 뛰어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에서 자기들의 경기를 억지로 부양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자국의 돈을 찍어내는 일을 많이 했었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의 상황을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일본 얘기가 나온 김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지금 왜 저러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아시아에서 굉장히 맹주를 떨쳤던, 뭐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세 개의 나라가 중국이랑 대한민국이랑 일본이랑 왜 계속 불황인 것인가를 뭐 묶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일단 일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일본이 아니라 일반 국가였으면은 이미 국가 부도가 나고 나라가 한 차례 망했어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 굉장히 조마조마한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일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일본이 지금까지 전쟁을 통해서 살아남은 국가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 일본이랑 미국이랑은 원래 적국이었어요. 자, 진주만 폭격을 하면서 미국이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일본을 굴복을 시켰죠. 그런 다음에 불과 5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통해서 여기
여기 6.25 전쟁에 참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자를 가지고 오는데 다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일본을 통해 가지고 물자를 여기다 바로바로 공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이 가까스로 살아남고 또 중국의 공산당도 들어와 가지고 일본은 뭐 엄청 좋았죠. 뭐 그런 다음에 여기 베트남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베트남도 이제 공산주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본 나라인데, 자, 무슨 이야기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미국에서 아시아의 공산주의를 견제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냉정한 현실로 지금의 세계 정세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계속 어떤 나라가 미국에 더 잘 보이고 미국하고 얼마나 협력을 잘하느냐가 사실은 그 나라의 존폐가 달려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거기에다가 도전장을 내밀고 있기는 하지만 뭐 소련이랑 러시아도 그렇게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박살이 났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편해요. 일본이 20년,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을 맞았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미국의 뭔가 대리인 같은 역할로 아시아를 감시하고 아시아의 패권은 나야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바마 때까지도 그랬어요. 오바마가 어떻게 보면 되게 진보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정책들을 보면은 그다지 진보적이거나 우리나라의 뭐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거나 뭐 그런 게 뭐 구체적으로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게 뭐 트럼프 때문에도 그렇고 다른 정세 때문에도 그렇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하면서 이러한 판도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우리나라가 북한의 일에 대해서 크게 개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도 하기는 했지만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였었고 실제적인 북한에 대한 결정권은 북미일 회담이 항상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있음에도 항상 미국은 이 멀리 있잖아요. 이 멀리 있는 미국이 아시아의 모든 것을 결정을 할 때는 일본의 영향력을 항상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사자인 입장임에도 북한의 일에 직접적인 뭔가 결정적인 의사표현은 항상 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일본을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랑 그냥 바로 대화를 합니다. 그냥 되게 돌직구잖아요. 뭐 그냥 대한민국 일이면은 대한민국이랑 같이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서 뭐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좀 약간 뭐 아베 총리를 무시하는 약간 그런 장면들도 좀 있었죠. 그러면서 일본을 아시아의 단 하나의 패권 국가로 약간 인정을 하지 않는 듯한 뭐 그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일본 아시아 일이라면은 무조건 일본이지 이런 느낌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일본이 지금 부채가 엄청남에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약간 세계 기축통화 중에 하나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였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일본이 아시아의 패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자, 미국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자, 미국이 달러가 사실은 세계 넘버 원의 기축통화라는 거는 누구나 다 지금 인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양적 완화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양아치 같은 일을 해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경기 부양을 하고 있고 한데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물론 비판을 하거나 하긴 하겠지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세계에서 지금 넘버 원의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라는 거는 그 통화 자체에 뭐 경제적인 논리도 있지만 이 나라가 얼만큼 영향력이 있는 나라이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부채가 굉장히 많았지만 자기가 그래도 뭐 얘네들 이런 떨거지 나라들 아무리 커봐야 우리는 미국이 인정을 하는 아시아의 유일한 패권국이다.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깨져가는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뭐라도 자기들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는 크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불황인 상황이고, 중국도 시한폭탄이에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지금 시한폭탄인 상황 속에서 대만은 거의 지금 거의 먹혀간다라고 해야 되나, 뭐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러한 상황이고, 필리핀도 지금 중국 쪽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베트남은 지금 우리나라와의 공조 때문에 좀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뭐 아시아 정세에 대해서 논할 정도의 힘이 있지는 않아요. 자, 여러모로 보면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너무 불황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을 일본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멱살 잡고 기선 제압을 해야지만, 야, 역시 아직까지는 일본이 살아 있어. 우리가 아직까지 아시아 패권이야.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일본 입장에서 우리나라한테 딴지를 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일본이 지금 전통적으로 앞서 있었던 제조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TV나 가전제품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완전히 다 밀렸습니다. 사실 뭐 샤프전자나 소니 같은 게 우리나라에 밀릴 거라고 한 15년 전만 해도 일본인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지금 완전히 밀려 있죠.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를 가지고 딴지를 걸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약간 뭐 딴소리 하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2017년에 머크사랑 콜라보레이션을 했었잖아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머크사가 뭔지 모르셨을 거예요. 한국 머크의 미하일 그룬트 대표 뭐 이렇게 해서 뭐 독일 기업인데, 이 회사가 일반인들이 거의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 조 단위의 매출이 나는 회사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조 단위지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회사예요. 기업의 역사가 한 350년 정도 넘었고,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주로 그 매출을 올리는 게 어떤 거냐면은 소재 산업입니다. 우리가 뭐 일본에서만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소재 산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랑 미국이랑 독일 정도밖에 저는 없다라고 알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엄청나게 기술력이 필요하고, 그 기술력이라는 게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기술력을 쌓은 나라들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몇 업체에서 우리나라, 일본이 뭐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할 때 뭐 우리나라가 대체할 수 있다, 뭐 몇 달이면 된다 막 이렇게 했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몇 달 안에 가능한 거면은 지금까지 왜 일본에서 수출을 하고 있었겠어요, 그죠? 이 소재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투자도 필요하고, 게다가 일본이랑 독일이랑 또 뭐 미국이랑 이렇게 질 좋은 앞서 선점해 놓은 국가들을 이겨야 되는 산업인데, 개발 비용이나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아무튼 일본도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딴지를 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너무 꿀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유일한 카드를 가지고 우리한테 들이밀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괜찮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당장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일본이 쥐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일본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그 반도체 소재들을 제일 많이 사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안 팔고 우리 팔 때 많으니까 다른 데 팔게 하면 모르겠지만, 그거를 대부분 사주는 게 우리나라기 때문에 얘네들도 안 팔면은 자기들도 밥줄이 끊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눈치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말고 딴 데 팔 때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딴 데 팔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우리나라 삼성이 디램 반도체에서 세계에서 지금 뭐 점유율이 1위잖아요. 압도적인 1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정세를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자기들이 아시아의 패권을 쥐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한번, 우리가 한번 하니까 꼼짝 못하지, 이런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였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선거 때문이나 그런 거는 아니고, 자기들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관광 산업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가 싹 빠졌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극복이 되긴 하잖아요. 일본도 아마 수뇌부들은 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점이 우리나라는 관광객들이 서울 아니면 제주도로 많이 왔었는데 서울하고 제주도는 사실 관광이 없어도 괜찮은 곳이에요. 물론 제주도는 관광 도시긴 하지만 뭐 한국 사람들도 워낙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일본의 소도시 관광 도시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관광을 가지 않으면은 좀 먹고 살기 힘든 데가 많이 있죠.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로 오는 해외 관광객이랑 일본 관광객이랑은 좀 다르긴 하는데 아무튼 일본에서는 자기들이 감수할 수 있을 정도라고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게 그 일본이 우리한테 딴지를 건 제가 생각을 하는 관점입니다. 나 아직 안 죽었어. 아시아 정세는 나랑 좀 일본을 필두로 이야기를 하자. 약간 미국한테도 어떻게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전 세계인들이 보는 게 녹록지 않은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대한민국, 일본, 중국 전부 다 왜 불황일까?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전 세계에 말도 안 되는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국가가 어디냐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미국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 많은 나라들도 굉장히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면은 뭐 불황을 겪기도 하고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미국이 전 세계 넘버 원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약간 사기적인 국가입니다. 자, 근데 왜 미국이 지금 사기적인 국가가 되었느냐? 그건 바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를 잠깐 보자면은 전 세계 기업의 시가총액 순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버크셔 해서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뭐 이렇게 있죠. 여기가 제가 보니까 뭐 삼성도 조금 빠져 있고 전부 다 들어있지 않기는 한데 자, 이 상위 나라들이 지금 대부분 미국입니다. 미국이고 뭐 중국도 있기는 한데 여기서 뭐 국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이에요. 자, 이거를 좀 이해를 좀 시켜드리자면은 전 세계에서 지금 어느 나라를 가든지 백색가전 1위가 어디죠? 백색가전 1위는 누가 봐도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백색가전에 제일 좋다라는 건 사실 지금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LG의 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3년으로 보면 2018년보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걸 봤을 때 뭐 LG 스마트폰 사업의 실패 때문이다 뭐 그렇게 항상 뭐랄까 LG 스마트폰이 LG전자의 발목을 잡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8년도쯤에는 LG전자가 올라갔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LG전자의 주식은 그냥 떨어지고 있기만 합니다. 이게 2019년도,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좀 다른 건데 자, 여기에 있는 이 상위권에 있는 업체들이 다 지금 뭐랄까 4차 산업혁명에 적응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 연결을 하는 겁니다. 연결.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제 작업이랑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결이 가장 큰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세계의 뭐 물류라든지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연결이 되느냐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얘네들이 최근에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은 물론 이제 윈도우는 옛날부터 잘 하고 있지만 클라우드 사업을 굉장히 크게 시작하고 있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은 지금 판매율이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랑 그리고 컨텐츠 사업을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지금 음악 컨텐츠 사업으로 뭐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에서는 유튜브도 그렇고 검색 엔진도 우리나라에서 구글이 네이버를 지금 잠식하기 일보 직전이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가장 큰 그런 물류 배송 업체이고 물류 배송 그리고 홈쇼핑 업체. 그러니까 지금 손정희 회장의 그
발판이 되었던 것도 알리바바에 대한 투자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손정희가 지금 우리나라의 쿠팡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의 주가가 지금 몰리는 거는 4차 산업혁명에서 누가 앞서가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과 돈 그리고 주식이 모이고 있어요. 자, 이제는 더 이상 제조업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계의 패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보시면은 제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조금 비싸면은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인건비가 오르니까 동남아로 가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물론 제조업이 굉장히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단가가 안 맞으면은 옮겨갈 수도 있는 산업인 거예요. 뭐 제가 제조업을 비하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현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격 경쟁력으로 해가지고 좀 더 싼 데가 있네 그러면 넘겨갈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물론 편법을 쓰긴 했지만 샤오미라든가 중국 핸드폰들도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따라잡았잖아요. 일본의 제조업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따라잡았었고, 제조업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니까 영원한 패자가 잘 없는 거예요. 좀 불안하죠,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근데 4차 산업혁명과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조금 더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예전에 온라인 미술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사람들은 온라인 업체를 대할 때 1등만 취급해요. 1등만. 우리가 SNS가 많은데,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검색 엔진들이 많은데 다 망하고 네이버하고 다음만 살아남았잖아요, 거의. 근데 네이버도 좀 있으면 구글에 먹힐 것 같아요. 자, 우리가 SNS,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해봐야 그냥 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카페 막 이런 정도죠. 전 세계 1위 플랫폼만 지금 이용을 합니다. 아니면 전 세계 그 1위 플랫폼 회사들이 자기들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좋은 회사가 있다, 다 사들여요. 다 사들여가지고 자기들의 바운더리 안에 넣습니다. 구글도 유튜브를 사들여가지고 그 자기들의 모든 바운더리 안에 넣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게, 자, 핸드폰이 있는데 몇 년 뒤에 중국에서 더 좋은 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냥 중국 거를 삽니다. 근데 이런 SNS나 아니면은 내가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세계에 굉장히 큰 클라우드 회사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네이버 클라우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뭐 통신사 클라우드나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나중에 이것도 어디가 선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에 몇 개의 기업만 남을 것 같아요. 거기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은 애플이나 여러 가지 큰 클라우드 기업만 남고 많은 것들이 사장이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게임도 조금 있으면 구글에서 스트리밍 게임이 나온다라고 해요. 더 이상 컴퓨터에 까는 게 아니라 서버 자체에 있는 게임을 우리가 그냥 화면에서 이용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게임 산업이 나온 김에 게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그냥 좀 드리자면은, 우리나라 게임 시장은 지금 굉장히 소수의 과금러를 위한 게임 시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무료로 푼 다음에 거기서 소수의, 그러니까 헤비 유저들 있잖아요. 돈을 많이 쓰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더 과금을 하게 할까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좁은 땅덩어리 내에서, 아니면 뭐 중국 정도를 경영을 하면서.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자기들의 이익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큰 기업들이 자기들의 이익은 지금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을 끌어모으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자기들이 유일한 1인자가 되는 그때를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손정희가 지금 우리나라의 쿠팡이 적자가 막 1조 이상씩 나고 있는데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가, 쿠팡의 몸집을 불려가지고 나머지의 것들을 다 흡수를 해버리건 아니면은 나머지 것들이 다 죽기를 바래서 쿠팡이 대한민국의 홈쇼핑, 온라인 쇼핑을 정복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은 여러 가지 기업들이 난무한다라기보다는 그 분야에서 단 하나의 기업만 살아남는 겁니다. 사람들도 단 하나의 기업만 이용을 해요. 우리가 지금 마치 네이버를 이용을 하고 있듯이. 근데 네이버도 지금 많이
뭐랄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기업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다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그러한 기업들이 다 지금 미국에 몰려 있어요. 근데 지금 페이스북을 뭐 뒤엎을 만한 아니면 유튜브를 뒤엎을 만한 그러한 플랫폼을 지금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클라우드 사업과 아마존이 하고 있는 자기들의 물류 시스템 그런 것들을 이길 상대가 미국에서는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지금 나올 가망성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식 투자를 하는 돈들이 미국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돈도 미국에 몰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 주도를 하는 것도 미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은 그래 너네들이 뭐 서로 경쟁을 하면서 다 잘 만들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것들이 B2B 기업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B2C 시장에서 많은 그 세계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도 잘 살았던 미국이 지금 세계의 부를 거의 독점하는데 기축통화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기름까지 가지고 있어요. 셰일 어, 그 가스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기름도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빼고 다 불황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중국도 자기들이 제조업으로 어떻게든 비벼볼까 했는데 자기들이 제조업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막 그 샤오미나 여러 가지 제조업을 세계를 선점을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했어요.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은 예전에 3차 산업혁명과 다르게 한 번 독점이 되면은 그 독점이 더 독점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파해법을 다른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가져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는 그 기반이 되는 소재 산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제 코가 석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연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냥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세계 정세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미술 그림 그리는 작가가 쓸데없이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제가 항상 세상을 그린다라고 했잖아요. 제 추상화가. 세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사실 세상을 이해를 해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제가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를 그림에 녹여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지만 제가 또 채널에선 바로 말씀을 많이 안 드리는데 제가 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대부분 뭔가 공부를 할 때 과학이나 역사 그리고 뭐 그런 것들 그러한 잡다한 것들 그리고 건강이라든가 신체 뭐 철학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물론 뭐 미술 쪽에도 관심이 당연히 많이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 정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하는 것이 제 그림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는 기나긴 영상을 봐주신 얼마 안 되는 몇 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앞에 듣다가 지금 이멘트까지 들으시는 당신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아무튼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라고 너무 지적은 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냥 제가 그냥 일반인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세계의 정세와 일본이 왜 저러고 있는지 그리고 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가 불황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